안녕하세요. 코칭심리 박사 수료하고 창작을 하고 있는 작가 손우란 여름바입니다. 제가 고민을 올려달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어왔어요. 하나하나 고민을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제가 심리 코칭을 하면서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고 싶다라는 거는 감정이거든요.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사적인 생활에서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분들이 많아요. 해야 되는 일들만 너무 했던 분들이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라는 질문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서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좋다, 싫다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마주했을 때 좋은지 싫은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내 진로를 정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이건 너무 거대한 질문이거든요. 압도당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좋은지 싫은지,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싶은지 너무 보고 싶은지 그런 것부터 한번 잘 느껴보는 거예요. 내 정서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검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한번 잘 따라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윗사람이 지시한 업무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윗사람이 데드라인을 줬을 때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입사원들이 좀 하시는 실수가 이거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 결국 나만 몸이 축나고 결국에 상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데드라인을 줬다.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외주처가 데드라인을 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보고 이 데드라인까지 마감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다시 데드라인을 협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가 너무 중요해요. 데드라인을 일주일을 줬어요. 그러면 3일을 하고 중간 보고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주일 내에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마감 기한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확인을 하면서 마감에 대한 책임을 상사와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사실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상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드라인과 일의 퀄리티에 대한 책임도 상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상사와 나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데드라인도 상사와 공동으로 합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상사분과 이야기해서 이 데드라인까지는 이 퀄리티로밖에 못한다.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면 데드라인을 넘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중간 보고 꼭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내 기준을 잘 못 세우고 남에게 휘둘려서 그게 고민이다 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갈등이 실을 확률이 더 높아요. 나는 내가 좋고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좋고 싫은 게 없어. 나는 중식도 좋고 한식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남이 뭐 피자 먹자 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기준이 정말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휘둘리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안에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갈등하기 싫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 기준을 주장하고 싶다면 갈등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갈등이 싫다면 그것이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나는 갈등을 내리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를 내 기준으로 하시고 갈등이 없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에게 휘둘리기 쉽지 않다가 나의 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이야기할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상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를 휘두를 의향은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보여 라고 제안을 하고 상대가 만약에 나 무조건 피자 먹을 건데? 이러면 그럼 넌 피자를 먹어. 난 한식을 먹을게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식과 피자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볼까? 라고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옵션 사이에서 맞춰가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달리기만 하다 보니 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노력하는 법만 알지 쉬는 법을 잘 모른다 라고 하셔서 제가 쉬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올려드렸었는데요. 쉬는 법은 어쩔 수 없어요.
달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달리는 걸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24시간 달리면 당연히 더 멀리 가겠죠? 근데 더 멀리 간다면 죽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나는 24시간 달리는 걸 포기하고 장기적인 생존을 선택할래.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더라 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일은 없어요. 휴식에 대해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처음부터 휴식이 즐겁고 하오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겠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뭐 하고 놀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쉬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한다. 난 정말 쓰레기같이 쉬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장아장 기어가듯이 쉼을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용서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용서하기로 했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용서를 해야 되나요? 용서는 결국에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용서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에게 사과하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상처받은 나에게 그 상처가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회복한 다음에 용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저는 죽어서 용서하는 것도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잘 살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마음이 편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이 사람을 용서해서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 라고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20년이 지나면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느낄까? 라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용서를 해나가도 좋고 혹은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한테 자꾸 돌아가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게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함께 주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필요했던 위로를 주거나 애착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했던 그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무엇을 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받고 있었구나. 이런 게 내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던 것들을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친구가 한 명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피드백만 주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나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보면서 이 사람에게 받았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거리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나에게 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마음,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겪더라도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고 면접 보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든 면접은 무섭습니다. 근데 무기력하게 보내는데 면접을 볼 수가 없거든요. 면접을 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소개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칭찬해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 나는 구직 사이트를 돌아보고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냈구나. 그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몰라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냈던 것들을 잘 찾아봐 주시고요. 내가 나를 믿어줘야 결국 면접관도 나를 믿어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고민은요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왔는데요. 상담사입니다. 상담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심리 코치인데 코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어려워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하신, 또 오랫동안 심리 코칭을 하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 어려움만 남았다. 고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좌절스럽게 느껴진다면 저는 슈퍼비전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하고 애 키우는데 전 아직 공부.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또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제 또래들은 거의 다 지금 직장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창작자로서 제 또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공부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는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 길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셔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사연 주신 분도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게 더 내 삶에 좋을까? 공부를 하는 게 내 삶에 더 좋을까를 수없이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 와중에 난 그래도 공부가 더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이걸 선택하신 거겠죠. 그 다른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 길이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는 아니야. 난 공부가 아니었어. 난 결혼하고 애 키워야겠어. 라고 다른 길도 가도 충분하죠. 근데 그래도 공부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대신에 내가 다른 길들도 갈 수 있다라는 옵션들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좀 불안감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모든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마음 정리하는 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럴 때 과감하게 모든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없고 짜증이 확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아듣고, 일과 중이면 15분이나 30분 정도 그냥 푹 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하루나 반나절을 비우고 쉬기도 하거든요. 어느 것부터 쳐낼지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숨을 한번 돌리시고 생각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낮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연 주신 분만의 머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 일을 다시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입사원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일상적인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모든 신입사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조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신입사원이 그 조직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조직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보통 많은 조직에서 온보딩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죠. 근데 이 조직에서 긴장이 풀리고 내가 이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느끼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신입사원이시면 당연히 긴장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나라도 좀 부둥부둥 해주세요. 내가 직장인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어른의 한 몫을 해내느라고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진짜 나의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 혹은 언니 같은 마음으로 10년 뒤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지금의 내가 정말 안쓰럽고 대견하고 그런 많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 10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너무 측은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나를 잘 보살펴 주시면 지금의 시간들이 긴장감이 있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점점점 긴장감이 내려갈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많은 직장인들이 그 고조된 긴장감으로 계속 직장을 다니진 않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이 다운될 테니까 그걸 믿고 지금은 나를 잘 부둥부둥 해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비참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꼬인 걸 아무도 몰라요 라는 이런 비교와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비교를 안 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걸 넘어서 나에 대한 공격이 됐을 때 비교가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창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겠어요. 특히 창작의 세계에서는 모든 수치가 지표로 딱 숫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나보다 팔로워 적었는데 갑자기 많아지고, 누구는 막 별것도 아닌 거 올렸는데 막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비교가 되고 나 자신이 초라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심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진짜로 초라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써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봐요. 없어. 아,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없구나.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내가 거기서 배워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배워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고 망해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타인과의 비교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꼬인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셨다면 저는 그것부터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마음이 이렇게 꼬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힘들겠다. 아이고, 진짜 나도 이 마음으로 사느라, 이런 나를 데리고 사느라 참 고생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고민은요, 가족에 대한 건데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으로 냉랭하게 가족을 대하게 되는데 죄책감도 느껴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 미워요. 가족과의 관계는 사실 제일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라고들 하죠.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잘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서운해. 나는 가족들한테 서운함을 느꼈어. 그걸 느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나를 죄책감 없이 내 마음을 인정해줘야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 가족들의 마음도 존중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자꾸 타인으로부터 내 마음을 타당화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듣지 못할 때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더 서운해지고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럴 수 있어. 이 소화가 돼야 아, 엄마는 저렇게 느낄 수 있구나. 아빠는 저렇게 느낄 수 있구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기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을 오지게 미워하고 절연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가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일단 나 가족을 미워해도 돼. 어떻게 맨날 좋아? 그럴 순 없어. 라고 나의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타당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남긴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당연히 너무 많은 고민들이 와서 모든 고민을 다 다루지도 못했고 그 고민 하나하나를 깊게 다룰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과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